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북미 회담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포함해서 민주당 현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창당 이래 임기를 다 채우신 첫 당 대표, 추다르크로 불리셨는데 제가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임기 마지막이 8월 25일 날 끝나셨고 어제가 끝난 지 100일 되셨더라고요. 네. TV에서는 많이 못 뵈가지고 요즘 근황을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당에서 당대표 직책을 수행하고 난 후에 당대표 시절에 맡고 있었던 혁신성장 추진위원장 당대표 겸임으로 제가 직접 이제 진두지휘를 했는데요. 혁신성장이 여전히 좀 우리나라가 약간 늦었다고요. 출발 자체가. 그래서 이게 속도가 좀 나가야지만 일자리 문제나 앞으로 우리 미래가 먹거리가 준비되겠다라는 급박한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바쁘게 지내셨다는 얘기로 해석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안보 현안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뭐 간단하게 일단 어떻게 좀 보셨는지부터. 수석 협상가로서 참 잘하고 오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 2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한 3군데 정도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 확답을 싱가포르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듣고 오신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밝힌 것. 그리고 이 비핵화에 대한 그런 그 이행을 계속 해달라라고 전해달라라고까지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 수석 니고시에이터로서의 그 역할을 인정을 했고, 그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과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연내 가능할까? 시간이 현실적으로 촉박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대표님 보시기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또 이제 일부 북한 전문가들 언급은 북한이 제재 완화를 바라기 때문에 제재 완화와 연결되지 않는 이 답방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대신에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답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재 완화와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이 북한 내부의 시선도 있을 수 있고요. 뭐하러 가느냐. 뭐 북미와 바로 타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데 왜 가느냐 하는 그런 북한 내부의 그 의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답방은 필요하다. 뭐 시간 우리한테 준비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 차례 이미 3차례 정상 간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뭐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 비핵화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대북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보면 저번 유럽 순방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핵화 제재 완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는 유지에 대해서 분명히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명한 것은 비핵화를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제재 완화에 대한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해와 당부를 하는 것도 역시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미국 중간 선거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중간선거 이전에 속도를 좀 내보자 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런 운전대를 잡은 수석 협상가 입장에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중간선거 전에 속도를 내겠다 하는 판단은 옳았던 것 같고 예.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또 이미 성적표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좀 느슨해 있는 거잖아요. 예, 상대적으로요.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또 제재 완화부터 언급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미국 분위기를 여기에 집중하게끔 끌고 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런 것들로 인한 좀 우선순위가 밀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또 긴장감을 가지고 끌고 오는 입장에서는 또 함께 좀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완급의 조절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국내 상황도 좀 짚어보시죠. 지금 요즘 뉴스 연일 장식하고 있는 게 이 청와대 기강회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감찰관원의 뭐 비위 의혹. 현 정부의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내신 분으로서 이 사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관료들이 바뀌어야지만 되는데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료들 개개인의 그 자세를 완벽하게 바꿔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중에 일탈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상황이 커지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어제 대국민 사과를 내놓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청와대에서는 좀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로 파견된 사람들은 그 전원 교체를 부패 사정관실에 파견된 사람은 원대복귀 시켰고, 원대복귀 시키는 정도로 신속한 조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뭐 사실은 박근혜 정권 아래에 우병우 같으면 민정수석 같으면 본인이 적폐의 그 본산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는 조국 수석이 뭐 직접 무슨 그런 지시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관여를 한 게 아니고 그 개인의 일탈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직 기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잡는 뭐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그걸 막 정권의 발목 잡기식으로 조국 물러나라 또 이걸 다른 사안과 연계하겠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이제 야권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 바로 조국 수석에 대한 사퇴론, 책임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목리라고 보십니까? 단순한 야당의 어떤 정치적 행위다. 이해찬 대표는 물론 그런 빌미를 제공한 어떤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태가 먼저 발생한 건 사실인 거죠. 근데 사실은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입건 이외에도 임명 초반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계속 뭐 시비의 대상이 됐죠. 물러나라고. 그러나 사안의 본질, 그러니까 뭐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되고 또 뭐 이게 연루가 돼 있다. 직접 지시하고 뭐 어떤 권력의 남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너무 지나치게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건 이 엄중한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잘 몰랐다는 것도 조국 수석이 관리를 잘 못한 거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관리자로서 뭐 그 책임을 뭐 전혀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방식이 이 부패 사정관실에 와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엄정 위계 질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거를 하는 것이지 그걸 뭐 바로 마치 그게 본인의 그 뭔가 이 방조나 뭐 이런 게 있듯이 그렇게 자꾸 몰아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 대표님 모시고 너무 조국 수석 이야기를 좀 많이 여쭤보는 것 같은데 당 지지율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지율이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실 때 대표를 맞으셔서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 보시면 좀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2년을 지나가고 있는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아직은 높죠.
네, 대단히 높은 지지율이고요. 이 지지율 낮은 이유는 우선 집권당으로서 무한 책임이 있으니까 민생 경제가 어렵잖아요. 예. 네, 그 문제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책 한두 개의 처방 가지고 쉽게 민생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미 주장을 하고 정권 초기부터 그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고요. 예. 또 이제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갔죠. 예. 네. 근데 이제 항상 어떤 시대의 변화가 있을 때는 미리 준비가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지난 9년이 뭐 이명박근혜 정권 예. 동안 4대강 사업이나 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같은 경우에 다음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 권력 향유에 매몰된 채로 허송세월 한 것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속도의 경쟁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그런데 이 속도를 그만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처져도 많이 뒤처졌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기에 따르는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제도를 완비하고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못한 것만큼 예. 지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통도 좀 더 길고 좀 깊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민생의 그 무게를 지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뭐 집권당에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지율은 민생이 어려운 만큼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예. 생각합니다. 추 대표님께서는 정말 지지율이 높을 때 네. 끝내셨는데 그 네. 다음에 취임한 이해찬 대표가 취임 100일을 오늘 맞았습니다. 네. 지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이나 좀 주실까요? 당대표 점수 매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잘 하고 계세요. 네. 아주 차분하게 네, 잘 하고 있고 원래 사실은 당연히 어려운 줄 알고 네, 맡으신 것이고요. 예. 네, 그 잘 헤쳐나가는 그런 와중이라 할 수 있어요. 네. 야권 쪽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지금 뭐 한국당으로 다 이렇게 좀 모여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데 추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야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외부에 거칠애를 한다고 해서 예. 그 자체가 바뀔 수는 없다고 봐요. 뭐 2년 전에 이 국정농단 파탄의 그 책임자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로 이제 탈당하고 뭐 또 친박, 뭐 비박 뭐 이렇게 나눠지고 예. 분열을 거듭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무엇을 잘못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 걸 보여주지 않고 그냥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좀 모였다 그런 의미 가지고 잘 해내 나갈 수 있을까 국민이 기대를 걸 수 있을까 그런 회의적인 것을 먼저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돌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탄핵 정국 이후의 자유한국당 그리고 네.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과감하게 책임을 지고 어떤 보수 대개혁, 대수술 이런 조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기억나는 전혀 것들이 없었던, 없어요. 네. 그러면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기 반성이 좀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네. 한국당에 입당을 했죠. 다시 네. 복당이라고 표현도 네.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21대 총선에서 험지 출마 이야기를 하면서 광진구를 언급을 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사 제목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네.
오세훈 꿈은 추미애 잡고 대선 후보로라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좀 네. 대표님 여기서 내리 5선이나 하셨는데 네. 느낌이 어떠신가요? 원래 오세훈 전 시장이 광진구 주민이에요. 예. 네, 그래서 광진에서 그 종로에도 가서 출마를 예. 해보고 그러셨잖아요. 뭐 낙선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네. 데자뷰를 겪으실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여간 뭐 정치인은 뭐 여러 군데를 때로는 이렇게 간도 보고 뭐 하는 거니까 그건 본인의 자유겠죠.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소리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뭘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러면 예. 본인의 비전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자동화되고 세계화되고 예. 이게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몰릴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등,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예. 정말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국가, 사회, 구성원이라는 그런 거는 더불어 산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복지를 질적 수준을 높여야 돼. 우리는 지금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긴 있어도 그게 크게 이렇게 실효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체감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시대를 내다보질 못하고 그 무상급식 가지고 시비를 걸고 예. 주민투표 가져갔다가 시장직을 내려놓은 분이잖아요. 그만큼 시대를 내다보질 못하는 결함이 있죠. 그래서 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 아무리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하셔도 항상 저는 그 시대의 과제에 진지하고 시대의 과제에 솔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의 과제. 네. 지금은 양극화, 불평등 이것을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시대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 시대를 누리는 주역들도 있을 거고요. 네, 낙오자가 또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정말 정치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 그리고 최초의 집권여당 여성 당대표 사실 정치인으로서 이루어진 게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앞에 더 무엇이 있을까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해집니다. 어떤 계획들 좀 세우고 계신가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구체적으로 자꾸 여쭙게 돼서요. 네. 어렵다. 이 자리에서는 그냥 우리 국민에게 계속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정도로. 네.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에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